정치권 흐름을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욱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사격 등 군 관련 2개 사건에 대해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 일제히 공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합니다. 다음 달부터 3개월 전후로 조사가 진행될 이번 특별조사 5.18 광주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으로 진행이 됩니다. 시민군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이 진상규명 대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부터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벌써 37년 된 일인데요. 아직도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조차 분명해지지 않고 있고요. 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여러 미스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95년도부터 제기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헬기에서 시민군을 향해서 혹은 광주의 그 일반 시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발포, 기총수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정말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 전투기를 출격시키려고 했었다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마당이라 37년 된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는 진실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우리들의 어떤 의무감,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주요 후보자들이 전부 다 이 광주 항쟁 당시에 있었던 이런 군부에 의한 무차별한 진압과 발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을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무슨 뭐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규명의 문제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3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망각 속에서 가해자들이 큰 소리 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진실을 밝힘으로써 가해자들이 반성할 수 있고 사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진실과 화해를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정태욱 의원님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당의 공식 입장에 있어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과거에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현재 그 을지훈련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가면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그냥 과거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바람직한지에 대한 측면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군에 대해서, 그러려면 혹시라도 군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님은요? 네, 요즘에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여전히 그런 역사고요. 최근에 택시 운전사, 또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 관련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 특별지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지금 특별지시를 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3개월 정도 해서 이게 과연 의혹이 나올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의혹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에 5.18 민주화 운동 그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 봐서는 이 법을 통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오랜 한 2년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긴 기간을 통해서 좀 충분히, 그래서 다시는
그런 우리 의혹이 다시 다 해명이 되고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군에 맡기기보다는 국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의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민주화 과정 속에서의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과거에 그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2차례 조사와 그리고 국회 청문회의 과정들이 거쳤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두 분의 야당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미래로 가는 과정 속에서 현 정부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과거의 역사를 무조건적으로 들춰내서 그를 통해서 오히려 화해가 아닌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지금 새로운 사실이라고 하는 뭐 헬기 사격과 그리고 전투기 대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도 논란이 있긴 있었으나 이제 국방부의 이제 기밀 문서 해제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최초의 발포자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의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야당 의원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연히 이제 진상조사라는 것은 필요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는 국방부에게 이 특별조사를 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나 아니면 전반적인 다른 공신력 있는 집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 주제는 금방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몹시 당황스러운데 과거 얘기만 한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면 왜 퍼주냐고 얘기를 하시고, 과거에 관련된 진상규명 문제를 얘기하니까 또 왜 과거에 파묻히려고 그러냐고 얘기하시는 건 저는 그냥 야단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가지려고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잠깐 정태욱 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북의 위협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왜 아무 소리를 안 합니까?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경고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한미 연합훈련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NSC 상임위까지 열어서 북의 도발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의 대처들을 해내고 있는 중이에요. 뭐 그 북의 도발에도 상임위 한번 열지 않았던 그런 정권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아시면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그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만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갈등의 문제로 이걸 보시는데 과거 문제를 갈등의 문제로 보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이신 것 같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로 가기 위해서조차 과거의 진실은 밝혀져야죠. 그래야 그걸 위해서 화합을 하고 응어리를 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정책과 방향과 대통령의 지시가 사실은 대부분 미래를 위해 나가는 것이거나 미래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진상규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야당의 협조와 넓은 이해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국방부가 가해자 입장이라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군 전체를 가해자로 보는 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 이른바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반란 세력이 있는가 하면 그들에 저항하고 대항했었던 양심적인 군 세력이 있었고요. 또 그 작전에 동원되는 일반 병사들까지 이 반란 세력에 관련돼서 연계해서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첫 번째고, 지금의 군과 37년 전의 군은 전혀 다르죠. 저는 진상규명에 있어서 이용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중심이 되는 진상규명도 필요하겠지만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진실규명의 주체로 나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뭐 반론이라기보다도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저는 뭐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너무 과거에 지금 매몰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지난 금요일 날 경찰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그 내용이 보면은 용산철거민 화재 사건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리고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진압한 것에 인권 침해가 있었다.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백남기 농민 경찰 물대포에 대해 사망, 물론 다 어려운 일이 있고 양면성이 있지만 이거 다 국민적인 시각에서 보면 양분된 겁니다. 이걸 지금 재조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약 한 1, 2주 전에는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라고 한다. 이게 전부 다 어떤 이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으로 갈리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북방 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 문제, 그다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관 이 사찰문, 이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단죄하기 위한 이런 것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가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다 더 미래로 나아가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본다면은 이 정부에서 주로 쓰는 용어들을 한번 보면은 전부 다 촛불, 과거, 적폐, 청산, 분배, 평등 이런 이야기 주로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이 새 정부가 출발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희망, 그리고 미래, 통합, 성장, 발전 이런 용어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용진 의원님이 정확히 했듯이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퍼주기입니다. 돈 퍼주는 거 아니면은 적폐, 청산, 과거, 그리고 평등, 분배, 촛불 전부 다 갈등을 근본적으로 야기시키는 일들만 계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광주 이 5.18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하여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부가 하는 주요한 일들이 대부분 과거 문제를 가지고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잠깐 제가 얘기 하고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드릴게요. 지금 쭉 열거하셨던 경찰의 인권 관련, 과거 침해 문제와 관련돼서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혹은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하는 부분이요.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국가기관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다가 벌어진 논란과 문제점들을 쭉 열거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번 정부에서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면, 저는 그것이 그런 국가기관이 제자리를 서는 그런 중요한 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시는 권력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야당이 그거 내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문제를 들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바로잡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보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나친 퍼주기로 갈등을 유발한다고 그러시는데,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하시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만 70%를 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점, 각각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70%를, 그러니까 원전 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제는 70%를 넘는 찬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방향은 맞다고 지금 해주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논란과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책임져 나가면서 반론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앞서 야당의 의원님들이 방향성이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굉장히 박 의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끈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 37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로부터 지금 출범됐다라고 할 정도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검찰의 수사가 두 차례가 있었고, 거기서 그때 밝히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 동의한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만약에 정치 쟁점화되고 또 논쟁으로 이렇게 정쟁으로 치달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치부해버리면은 이야기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대해서 필요성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되,
그것이 자칫 국민들을 갈등으로 조장하거나 과거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용호 의원님. 네. 그러면 뭐 해답 나왔네요. 사실은 이게 여야 간에 법 통과시키면 돼요. 사실 그리고 이 문제가 아까 이제 대통령께서 이 특별 지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국회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아직 안 나와 있고 또 여전히 행방불명의 많은 그 분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존하는 피해자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련된 살아있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3개월 정도의 국방부에 지시를 내려고 이게 해소가 될까?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번에 제가 왜 국방부에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냐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예결 위에서 답변하는 것이 본인도 뭐 실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투기 대기 명령 이게 의혹을 얘기하니까 광주와 무관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역시 군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역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몸담은 기관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저희가 법안 내놓은 대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추천하는 조사위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또 일부 하고 또 대법원장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거 갖고 논란을 할 이유가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게 아니고 아까 박영진 의원님이 과거 경찰이 행동한 잘못된 공권력을 이번에 바로잡아야 된다는데 실제로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거는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나 그다음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밀양 송전탑 농성에 대한 것, 백남기 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의 생각이 절반씩 갈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 정부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무리하게 수사를 다시 뭐 인권 침해라고 결론을 낸다는 거 엄청난 갈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걸 내가 지적하고 두 번째 개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당하다. 그럼 당연히 현금 나눠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는 거는 부자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나눠주겠다는데 그거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잘했다? 솔직히 이 지지율 높아가지고 어려워진 정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YS 정부도 그랬죠. 그리고 그 페론 정부도 그랬죠. 차베스 정부도 그랬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 인기가 높다고 해가지고 현금 나눠주는 거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부담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한테 대기업한테 받아가지고 나눠주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 정치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잘했다. 그거는 지금부터 5년, 10년 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결 날 거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예, 기회를 주시면 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요 논쟁과는 지금 요 주제와는 다르게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전 정부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정책적인 발표들 방향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우려를 제시하시는 거는 뭐 야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정책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니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OECD 국가 평균 정도의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역할은 그만큼의 노력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들에서 못한 거를 이 정부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번 정기국회 100일 동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죠. 근데 그거를 초반부터 국민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접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거 퍼주기다, 저거 아마 망할 거다, 저 베네수엘라 될 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당하느냐 이제 저는 그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수사와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셌죠.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야 논란은 가열됐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재심 청구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고 야권은 법치주의를 흔들지 말라라는 이제 공세까지
퍼부어지고 있는데 여야의 신경전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는 정권에 순응해 왔습니다. 이것은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참으로 염치 없고 부끄럼도 없는 저는 후안무치한 행태가 바로 심적폐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보장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정말 믿으시는 대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 재판도 끝났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국정조사 제안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꺼이 받아서 진실을 대할 용기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억울한 옥살이냐 아니면 사법권의 침해냐 상당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야당의 이야기를 듣고 여당에게 반론기를 드리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 질문 내용입니다.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아닙니까? 바른정당부터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앞서 추미애 대표께서는 법조인 출신이고 판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깨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정말 의외이며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국가적 영웅인 양 모든 여당의 대표 인사들이 찾아가서 그건 이제 정치적 동지로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과정 속에서는 저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사법부 판결을 2년 동안 옥살이하고 나온 분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한 행위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대변인께서 정치보복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엊그저께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판결에서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냉철한 판결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 속에서 사법부를 이렇게 판단하면 사안별로 자기 구미에 맞는 재판의 판결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되고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내용들로 들어가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조차가 민주당한테는 더욱더 득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9억 원의 뇌물수수 이 과정 속에서 특히 3억 원에 대한 내용은 13명의 대법관 재판관들 모두가 이것은 뇌물을 받았다라고 인정한 전원일치 합의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그중에 특히 1억 원의 수표는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것이 나왔고 2억 원은 또 차후에 돌려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특히 대한민국의 헌법적 독립기관인 사법부가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이야기 듣겠습니다. 한명숙 전 대표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이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무적으로 무슨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한명숙 전 총리가 처음에 교도소로 들어갈 때 그때도 무죄다. 그래서 그래서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백합을 들고 막 하고 이런 세레모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다시 나오면서 이제 역시 똑같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또 나온 분들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눈에 대체 어떻게 비칠까? 정말로 이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이고 더구나 대법원에 가서도 모든 대법관이 다 동의한 합의한 내용을 갖고 이걸 뒤집는 것이 국민들의 아마 판단을 굉장히 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일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은 적어도 사법부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늘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가 분명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판결한 걸 가지고 이게 억울하고 또 사법부에 오히려 적폐다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야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꾸 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대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에 네. 듣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뭐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은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뇌물 내지 정치자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좀 3억 원에 관해서 그 중에 1억 원은 수표로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이 친여동생입니다. 전세금으로 들어간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억 원 처음 받은 것 중에 한만호 전 한신공영 대표가 부도가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 한명숙 총리가 위문을 갑니다. 위문 가가지고 너무 불쌍하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날 바로 2억 원을 돌려주는 게 공식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3억 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뇌물로 받은 것이 객관적으로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13명의 그 대법관이 전원일치로 유죄를 판결 내린 겁니다. 그거를 무죄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저렇게 백합을 뭐 선물로 하고 그다음 그 민주당이 전 당직자들이 가가지고 환영을 마치 독립투사들 환영하듯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엔 또 그 추미애 대표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고 그리고 민주당 이 논평에 대해서는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고 잘못된 재판이었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거는 무죄라. 그러면은 그 생판 보지도 보도 듣도 못한 사람한테 받았는 수표가 그냥 한명숙 총리 그 여동생 전세금으로 들어서고 한명숙 총리가 그 당사자를 만나고 병문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2억 원이 돌려주고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런 객관적인 팩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 정부를 또 밀어붙이고 이게 나는 더 큰 문제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그 지명 후보자라 그러죠? 지명자하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유정 헌법재판 후보자 이렇게 이 정부가 코드 인사로 가지고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의도가 저렇게 불합리한 걸 자기는 입맛대로 사법부를 자기 코드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 참 심히 우려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의 이야기 듣습니다. 예, 결이 각각 좀 다른 이야기라고 봅니다. 첫째로 제가 드린 말씀은 사회 최종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마땅히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그 재판의 판결 내용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판결이 뭐 신의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사법부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심을 하기도 하고 그 판결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도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판결 내용과 그 체계 자체에 대한 존중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참 집요한 표적 수사로 시작되었음은 분명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를 겨냥해서 두 차례, 세 차례 거듭해서 기소를 하고 또 새로운 사건을 찾아내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 결과와는 무관하게 여러 국민적 비판과 여론에서 비판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 의원님들도 국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는 존중해야 되지만 그 시작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검찰에 대한 여러 불만과 또 법원에 대한 여러 불만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사법부의 개혁이 꼭 필요한 건 정치인들이 혹은 내가 불리한 그런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로부터 그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하고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지 정치인이 권력이 국회의원이 부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명숙 총리를 둘러싼 이런 논란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분명히 이게 사법개혁의 방향은
국민적 염원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 때문에 김이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는 말은 박용진 의원 혼자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추미애 않습니다. 대표나 지금 과거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대표 당시에 했던 발언이나 지금 민주당의 논평 같은 경우는 정치 보복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재판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아니, 말할 근데 수 있습니까? 사법부의 제가 좀 더 판결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이게 논쟁이 더 쟁점화되는 것은 오히려 한쪽 진영에서는 2년 동안의 옥살이가 그건 부당하다. 9억 원의 뇌물을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면 더 많은 형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5년 동안이나 질질 끌다가 결국엔 판결을 내렸어요. 그로 인해서 19대 국회를 한명숙 전 총리는 3년 이상 임기를 거치고 결국에는 그만두고 형무소로 가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다시 지금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사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 한명숙 팩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국회에서 다시 국정조사를 해보자. 라는 것을 제안을 하세요. 그럼 우리 야당이 다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다 듣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저도 예, 먼저 듣고 예. 답변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봅니다. 정치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할 수 있지만 사법부 개혁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치권에서 푸시를 하거나 대통령이 막 몰아가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사회가 여러 삼권 분립이 돼 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그래도 가야 될 때가 사법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현대 정치사가 곡절을 겪어왔지만 그래도 최후의 보루 역할은 사법부에서 그런 데 해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꾸 정치권에서 사법부를 개혁해서 뭔가 진보적인 사람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의 후보자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장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모든 법관의 인사를 다 하죠. 3,000명 가까운 사람을. 그리고 그 외에도 대법관이 헌법재판관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명,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3명, 부패방지위원 3명 이렇게 모든 여러 분야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사법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을 내세워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네. 적어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민주의 어떤 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네. 모이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박용진 의원만이 뭐 판결을 좀 존중한다라고 얘기하고 전반적인 부분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법관의 임명 자체 역시 코드 인사로 진행이 되면 우리 사법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지적 두 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그 이용호 의원님 말씀부터 대답을 좀 드리면 사법부의 개혁을 왜 사법부 자체적으로만 합니까? 당연히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사법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도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국회가 그 정치권이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 정당을 이루고 있었을 때 함께 목소리를 냈던 게 뭐냐면 사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난 9년의 보수 정권 시절에 사법부의 주요 그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분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냥 그 보수적이지 않은 중도적인 인물이나 개혁적인 인물을 안 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굳이 판사 출신이 아닌 그 비법관 출신의 사람들도 갈 수 있도록 그 열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까지 사회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양한 사회적 그 경험과 논의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갈등 조정의 최종 조정자로서의 사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법과 제도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한명숙 그 총리권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최종적인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정치적 공방과 정치적인 표현의 문제와 그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의 국가로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저 법적 질서 위에서 그걸 존중하지 않는 방법조차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전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권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정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적어도 여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거 완전히 억울하니까 완전히 다시 해야 되고 사법부는 무너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국회에서 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은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한명숙 총리에 대한 집요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검찰에 대한 정치검찰에 대한 여러 지적이 나오는 거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인정하고 가야 되는 아니 돈도 안 받았고 증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실체적 진실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말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 보복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가 어떻게 그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내가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좀 과하게 정치화돼서 일정 정도의 어떤 보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수준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네, 간단히 답 듣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답 먼저 해주시죠. 아니 뭐 이 논의 제가 뭐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 그러면 뭐 다 부정하겠다는 거냐 그 부분과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용진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혹은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3번의 옥살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검찰의 태도나 사법부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나가거나 억울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 3번의 판결에 대해서 그 억울하니까 그거 다시 재심하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그걸 다 수용하고 그 위에서 다시 다른 것을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재심 절차가 있는데 왜 재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니 법적으로 재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가지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다른 팩트가 제기됐을 때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의 한 사장이 사실 그 법정에서 한 얘기가 진짜로 맞고 검찰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뭐 다른 증언을 내거나 이렇게 되면 재심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저기 예를 들면 야당의 공세가 있으니까 재심으로 가자 이렇게 사실에 얘기하는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이 부분 잠깐 멈추고요. 저도 좀 제 얘기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이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 개혁이라고 할 때 사실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사법부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헌재는 또 다른 우리 사회적 어떤 정책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또 다르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경우에도 법의 안정성이나 그리고 중립성을 굉장히 높이 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명숙 재판을 건을 가지고 사법부 개혁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겠습니다. 저도 이용호 의원님 말씀에 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하신 이제 객관적으로 뭐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아까 그거는 힘이 아까 박용진 의원님 이야기한 거는 현실적으로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의 말씀이나 또 민주당의 논평으로 봐가는 승복과는 전혀 관계없고 지금 아까 박용진 의원님도 지금 현실적으로 뒤집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 사실을 자꾸 사법개혁으로 자꾸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뇌물을 받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그 돈을 줬는 것이 그 여동생 전세금 자금으로 들어갑니까? 그게 뇌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람을 만나는 부도난 사람 만나고 불쌍하니까 다시 전에 받았던 2억을 다시 되돌려 준 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받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그거 자체를 팩트를 자꾸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실이 더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특정인을 표적 수사를 했느냐 문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팩트 자체까지 없던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사법부 개혁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법부 개혁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실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정부가 계속 내세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김은수 헌재소장이나 이유정 헌법재판관 이런 사람으로 보면은 굉장히 특정 코드에 맞추고자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진정하게 좀 더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이라기보다는 이 정부와 코드에 맞는 쪽으로 사법부를 휘둘르려고 하는 쪽으로 사법부가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심으로 걱정한다.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 듣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느 정치 권력에 특정하게 굴종되거나 코드에 맞춰지거나 괴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른바 법관들, 판사들의 항명파동 혹은 전체 평판사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재 권력에 항거하거나 판결을 도저히 내가 내릴 수 없어서 법법을 벗고 나오는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로운 판사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만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서 줄 세워지고 완전히 장악됐기 때문이죠. 그것은 보수로부터의 장악이든 진보로부터의 장악이든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장악해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구부러져 있던 것을 펴려고 하는 정도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적절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서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분이 그냥 임명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되는 것 아닙니까? 여야가 함께 있는 국회에서 그분에 대한 어떤 청문회를 하고, 그래서 비판적인 논점들도 서로 겪고 확인할 수 있고 최종적인 인준 표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대한 무슨 정치적 논란을 가져가기보다는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절차대로 확인하고 검증하고 표결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서 각 당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이야기가 있었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다시 현 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51%의 득표가 됐는데, 이 부분을 먼저 국민의당의 이야기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얘기 들어주시죠. 네, 대선이 끝난 지가 이제 110일 됐는데 대선 후보가 다시 컴백을 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비대위 체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 있는 분 한 분이 다시 컴백한 모습이 됐는데요. 여하튼 그만큼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악재가 또 계속 돼 있어서 저희 국민의당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에 왔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정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이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는 비교적 중도 개혁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비호남의 상황이고요. 안철수 그리고 정동영 후보와 천정배 후보는 이제 호남이면서 비교적 아주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뽑히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협치의 구도가 상당히 좀 나눌 수 있었는데, 오늘 수락 연설에서 보면 상당히 안철수 새 대표가 굉장히 강한 야당으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비교적 민주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나름대로 형성하면서 때로는 민주당이 이중되냐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중도적인 바른정당이나 한국당 쪽에 더 가까이 가서 야당의 어떤 힘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는 걸 보고 두 가지 포인트가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당선 수락 연설인가 그걸 하면서 사실 A4 용지로 한 3매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글인데도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이나 씁니다. 아주 강한 선명한 야당으로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은 호남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당을 민주당이 이용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집권 여당에서 반대하다가 또 호남 여론으로 동원해가지고 결국 돌아서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실질적으로 진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대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의 이 강력한 대여 선명 야당으로 거듭나게 한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장면에서 봤을 때 정부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남우당 내부를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은 이현주 의원이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하고 합쳐 보면은 약 한 55% 정도 되고 그다음 나머지 천정배하고 정동영 의원이 받은 것이 45%입니다. 지난번에는 호남과 수도권을 포함한 호남이 상승작용을 해가 국민의당을 상당히 3당으로 가져오는 힘이 됐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원심작용을 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제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점에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이거 보면은 오히려 여당 하나의 야당 셋이 그냥 서로 선명성 경쟁하는 구도가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당장은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국을 이끌어가는데 여당한테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당 하나의 야당 셋이 되는 극히 또 불리한 전국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바른정당도 이야기해 주시죠. 110일 만에 지난 대선 후보자들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정치 무대에 모두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됐는데요. 안철수 대표께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홍준표 후보가 원외에 있다가 당대표가 되고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퇴 후에 다시 당대표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앞서 말씀 있었지만은 실천적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힘찬 어조의 선명 야당을 선언한 부분들로 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기국회 속에서 국민의당이 그단 한 100일 정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정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지금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자유한국당과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락가락했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오늘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당에 독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도 개혁 노선을 같이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른 정책 노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 그리고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연합 전선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논의의 구조가 열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명 야당이라는 일성이 부담스럽죠? 야당은 선명 야당 해야죠. 무슨 물른 야당을 하겠다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새 대표님과 국민의당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독주를 제동 걸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희망과 국가적 과제에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나타나면 모두에게 불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는 걸로 존재감을 드러내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비난하는 것으로 야당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과제들이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야당의 도움 없이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가둬놨다고 그래서 그걸로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이런 미래가 열리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하게 할 수 있도록 안철수 신임 대표가 그런 국가적 과제, 국민적 희망에 함께 힘을 합쳐줄 거라고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잠깐 네. 하실 말씀 있다. 안철수 대표의 앞길이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득표율은 한 52% 가까이 되지만 당내에서 현역 의원의 장악률은 제가 보기에는 뭐 30%도 채 안 되는, 그래서 5분의 4 가까이가 사실은 반환의 정서를 이번에 전당대회 때는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승복한다 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서 리더십을 세울 것이냐, 이번 굉장히 과제일 거예요. 결국은 안 대표가 아무리 선명한 얘기를 해도 결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 법안은 결국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마 안 대표에게 남아있는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아마 하나의 질문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전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그냥 마지막 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다르고, 아까 또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과는 또 사뭇 다른 입장을 또 민주당에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 저 사법부 체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박수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형량에 대해서는 왜 재판부가 이렇게 내렸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와 불만이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여러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아주 낡은 이런 과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것은요,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경유착과 재벌이 대한민국 사회를 독주하고 있고 좌지할 우지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들은 질문을 합니다. 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우리 법이 허용한 것 이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을까? 왜 대한민국 재벌들은 공익법인을 악용해서 편법 승계를 넣고 편법 지배력을 장악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왜 대한민국의 재벌들과 돈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은 자사주를 가지고 일부 소수의 지배자들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배력을 더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악용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나하나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완결해내야만 됩니다. 이제 잘못된 시장 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을 잡아가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국회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의원님 말씀대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죠. 삼성의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불법적 행위, 지금 뭐 5가지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린 형태를 띄었고요. 물론 일부 무죄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정치적 논쟁을 갖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심, 3심에 대한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판부가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명시적 그리고 구체적 청탁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묵시적 청탁을 통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들, 물론 과거에도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그 청탁과 그 뇌물수수, 공여 이런 측면에서 판결 내린 부분들이 다소 국민들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2심, 3심에 가서 좀 더 구체화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당. 예.
저는 뭐 12년 특검이 이제 구형을 했고 5년 선고를 했는데 저는 아마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은 한 것 같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뭐 낮다, 어떤 분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정말 이상한 대통령 만나서 좀 강요하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했냐니 보복당할 것 같고 또 결국은 수용해서 범죄가 돼버린 이런 딜레마적 상황에 빠졌던 것 같은데요. 이번 재판부가 너무 낮게 하자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너무 높게 하자니 좀 증거가 좀 미흡하고 이런 데서 온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뭐 정경 유착을 끊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고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경 유착은 물론 재벌도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권력이 더 문제입니다. 권력이 요구를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꼭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권이든 아니면 행정부든 간에. 그래서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데 현 정권도 현 정부도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해서 정말로 이 타산지소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 부장님. 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뇌물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뇌물죄가 생성되려고 하면은 어떤 부당한 그 대가를 어떤 그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을 그러니까 재물을 받을 의사가 있고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개인 그 재물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국세적으로 어떤 그 청탁에 있어가지고도 구체적인 청탁도 없고 묵시적인 청탁밖에 없었다고 분명히 재판부에 판결이 내렸고 그리고 결과에 있어가지고도 또 실제로 최순실과 최순실 딸에게 이 여러 가지 뭐 재물이 간 건 있지만은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갔느냐 그건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뇌물죄까지 적용한 것은 좀 과도하다. 그러나 지금 이제까지 재판이 이제까지 1심이니까 2심, 3심에서 이것이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법리 공방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된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이 그 부당하게 뭐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이 정부에서도 그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평창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각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 그냥 각종 지원을 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재판이 어떠한 그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네 분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은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